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오늘은 프로이트의 두 번째 강좌를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히스테리에 대한 연구. 사실 이 히스테리 연구는 정신분석학이 나온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꿈의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프로이트의 히스테리에 대한 연구예요. 여러분, 히스테리 여러분 잘 알잖아, 그죠? 이 개념은 사실 정신신경증적 개념인데, 고대로부터 히스테리는 여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에서 히스테리는 히스테리아라고 하는 그 단어로부터 나왔는데요. 이 뜻이 바로 자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로부터 히스테리는 여성의 자궁이, 그죠? 자궁의 움직임을 갖고 히스테리의 증상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궁의 수분이, 그죠? 덜 전달되면 건조해지잖아. 거기로부터 히스테리가 발생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히스테리는 여성에게만 발생하는 그런 증상으로 사람들이 생각해 왔어요. 사실 중세에는 이 히스테리 환자가 악마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르네상스와 중세 말기에, 그죠? 마녀 사냥에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사유가 포함되어 있어서 신의 저주, 악마로부터 연계되어서 이 히스테리가 발생했고, 그것은 여성의 자궁, 여성에게만 발생하는 참 비극이죠, 그죠? 이런 사고들은. 그래서 그 이후에 근대에도 여성에게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다가 이제 19세기로 오면서 그전에는 해부학과 연결되기도 하고, 신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자궁은 신체적이잖아. 그러니까 생리학적 개념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제 19세기가 되어서 샤르코라든지, 그 다음에 브로이어,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신경증과 연결되게 됐어, 이 히스테리가. 그러니까 히스테리는 어떤 그 육체적인 장애에 의하여, 어떤 생리적인 그런 불편함에 의해서, 그리고 자궁의 어떤 그 움직임의 현상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육체적인, 신체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이것은 신경증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런 사고를 하게 됐어. 이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테리가 육체적 증상이 결코 아니고, 그것은 정신적인 어떤 장애, 그 다음에 신경증적 장애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 히스테리 하면 여러분들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잖아. 기억의 상실이라든지, 수면 장애라든지, 몸이 마비된다든지, 특정 몸의 부분이, 그죠? 그 다음에 또 말을 막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잠을 막 계속 잠을 못 자고 막 예민해져서 막 수다를 막 떤다든지, 실언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하여튼 상당히 예민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은 사실 프로이트가 브로이어라고 하는, 요제프 브로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이트보다 당연히
연배가 높은 사람이었는데, 프로이트가 삼촌과 아버지와 같이 따르는 사람이었고, 1895년도에, 그죠? 슈투디엔 위벌 히스테리라고 하는 작품을 공동으로 출간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정신분석학의 아우스강스풍크트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꿈의 해석을 바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프로이트가 그 이전에 어떻게 하여서 정신분석학의 출발점을 히스테리로부터 찾았는지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고, 바로 언어와 관련된 꿈의 분석, 그 다음에 실언, 그 다음에 또 농담, 이런 걸로 넘어가게 돼버린다고. 꿈의 해석이라든지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그 다음에 농담과 그것의 무의식과의 관계, 이런 작품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이게 물론 초기 작품이지만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게 히스테리에 대한 연구야. 근데 더 중요한 작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쭈얼 에티올로기 데얼 히스테리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게 바로 히스테리의 병인론에 관하여 라고 하는 논문이야. 여기에서 비로소 이 히스테리의 병인론이면 병의 원인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로소 프로이트는 자기 자신만의 독창적인 길을 가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히스테리의 원인이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줄기차게 나타나는 논문이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히스테리에 대한 연구, 1895년도에 출간한 이 작품은 브로이어와 공동 연구를 한 거고, 거기에는 다양한, 특히 안나 오에 대한 그 환자의 가칭이죠, 그죠? 그러니까 비밀로 해야 되니까 가명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안나 오에 대한 어떤 그 사례와 이 사람은 원래 프로이트의 환자야, 아니 브로이어의 환자였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프로이트가 같이 공동으로 치료하게 되는, 정신분석에서 첫 번째 치료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죠, 그죠? 그 다음에 프로이트 자신이 히스테리 어떤 그 치료를 하게 되면서 자신만의 환자로서 중요한 사례로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에미폰 N이라고 하는 환자야. 이 사람도 가명이에요.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브로이어의 견해와 프로이트의 견해를 함께 묶어서 출간한 작품이 바로 슈투디엔 위벌 히스테리라고 하는 작품. 히스테리에 대한 연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신분석의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실은 샤르코를 만난 게 프로이트가 1885년이잖아, 그죠? 5년도에 가서 한 몇 개월, 한 5개월 정도 머물렀다고, 프랑스에서. 그런데 그 이전에 브로이어로부터 아주 중요한 안나 오에 대한 히스테리 발작에 대한 어떤 그 사례를 듣게 돼. 그게 바로 1882년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나 오라고 하는 이 환자, 히스테리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죠? 여기로부터 정신분석학의 개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나 오는 20세 젊은 그 여자였는데, 그때의 이 1880년도에 아버지가 갑자기 종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린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치료하게 되면서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게 되는 그런 환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거기에 몰두하다가 히스테리에 걸린 거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버지를 열심히 치료를 해갖고 히스테리 발작에 걸렸구나, 증세를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히스테리에 걸리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80년도 가을에 9월 10월에 종양이 나타나서 81년도 4월에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안나오가 히스테리에 걸리게 되는 거야. 그런데 증세가 특이합니다, 여러분. 증세가 어떤 증세가 있는가 하면은 옆구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 그 다음에는 또 모국어를 하지 못하고, 모국어가 독일어인데 영어를 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 다음에 음식을 거부하는데 물을 못 마시고 과일만 먹는 거야. 물은 못 마시니까 살라고 하면은 과일이라도 먹어야 살잖아. 이런 독특한 증상들을 보이는 그런 환자였어요. 그래서 요제프 브로이어가 이 여자를 치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용한 게 최면 힘노제, 그게 잠들게 한다라는 거죠. 아인슐레퍼룽이라 그래요. 잠들게 하여서 최면 상태에서 증상을 보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브로이어가 하게 되는 게 바로 카타르시스적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브로이어는 그 당시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도 아니고 단지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런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환자를 치료하면서 치료법이 발명되게 됐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는 그런 사례라. 그래갖고 독일어도 못하고 환상을 보고 막 혼자 헛소리 막 하고 그 다음에 불안해하고 막 몸을 떨고 잠도 잘 못 자고 아니면 잠을 자기 시작하면 막 한꺼번에 막 모아서 다 자고 막 이상한 말을 혼자 막 하고 그런데 독일어는 못하고 뭐 이상한 노래를 어렸을 때에 배웠던 영어 동요 이런 것들을 막 혼자 막 이야기하고 이런 증상을 막 계속 보이는 거야. 그리고 옆구리가 마비되고 그 다음에 팔이 마비돼 갖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막 이런 아주 독특한 그런 증세를 보이는 거야. 우리는 보통 그죠? 뭐야? 이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래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거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게 원인이 신체적인 원인만이 놓여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신적인, 심리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발견한 게 일대 전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테리의 원인이 신체적이고 해부학적인 여성의 자궁의 어떤 움직임, 그 다음에 어떤 신체적인 불편함, 생리학적 조건, 이런 것만이 아니고 심리적인, 정신적인, 관념적인, 그래서 기억과 관계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게 핵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 여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계속 증상이 나타나니까 이 브로이어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서 어느 날 보니까 막 혼자 막 이상한 체면 상태에서 막 환각 상태에서 막 말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그 말들을 다 이렇게 들어보고 모아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런 말이 아닌 거야. 우리가 막 그냥 일상에서 말하는 그런 서술적인 게 아니고 혼자 뭔가에 빠져서 그죠? 그렇게 환각 상태에서 막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친척이 보고 브로이어한테 알려준 거야. 알려주고 나서
그 상태를 계속 지켜본 거죠. 그죠? 의사로서. 지켜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증상이, 물을 못 먹는 증상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안나오가 여자친구 집에 놀러를 간 거예요. 영국 여자친구였어요. 놀러를 갔는데, 그 물잔이 있었는데, 물을 마시는 잔이었는데, 거기 강아지가 그 물잔을 핥은 그런 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그 안나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어떤 혐오스러움, 이런 감정들이 거기에서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원초 장면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나중에 나타나지만 프로이트한테서 원초 장면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데, 어린아이가 어떤 성적인 장면을 최초로 체험했을 때 나타나는데 쓰는 단어기도 해요. 이게 독일어로 우얼 스제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최초의 장면인 거죠. 거기에서는. 그래서 물을 못 마시게 되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여자로 하여금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듣게 된 거예요. 환각 상태에서, 체면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말을 고백하자마자, 이 여자가 물을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막 벌컥벌컥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테리는 극단적으로 그 원인을 말을 할 때, 그죠? 그 말이 표출로서 드러날 때 극단화되면서 치료가 일어난다는 걸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말에 의하여 치료가 된다라는 거. 이게 정신분석학에서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락강이 괜히 무의식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물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회에서는 락강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체적 요인들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락강은 무시해버리거든. 가장 거기서 갈라지는 지점이 어쨌든. 그러니까 말을 통하여, 그죠? 말을 통하여 이걸 막 말하고, 그 사람이 혼자 실현하고 막 혼자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특정, 그 질병의 신체적인 물을 못 마시는 물리적인 원인을 말로 했을 때에 그것이 치료가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한 건 뭐예요? 다양한, 그죠? 환자가 히스테리 발작으로서 내보이는 다양한 증세들은 어느 하나만 치료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유명한, 여러분, 여기서 그 유명한 중증결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 반드시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투세르가 마르크스의 이론을 자본주의 사회에 적용시켜서 이야기할 때 이 개념을 쓰잖아. 위벌베슈틴뭉이라고 하는 중증결정. 그러니까 그 히스테리의 증상은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중증적으로 복잡하게 뒤엉켜서 결정된 거야. 또 원어에 이렇게 나와. 메얼파하 데테미니얼트라고 나와. 이건 다른 말로 위벌 데터미니룽이라고 번역해도 돼. 그래서 영어 번역은 오벌 디터미네이션 이렇게 번역하고. 이해가 돼요? 그게 어떤 병의 증상, 트라우마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그 기억이 중층적으로 복잡하게, 하나의 겹이 아니라 다양한 겹으로 결정되어 있다라는. 그러니까 물에 대하여 물을 안 먹는 증상에 대해서는 치료가 됐어. 그런데 몸이 마비되고 옆구리가 마비되고 팔이 마비되고 모국어를 못 쓰는, 독일어를 못 쓰는 그런 증상은 치료가 안 된 거야. 그래서
그래서 또 이 환자를 또 계속 지켜본 거예요. 그 지켜보다 보니까 그 환각 상태에서 브로이어가 이제 지켜보다가 이 여자가 어떤 또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환자가 의사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상황에서, 그죠? 그런 시점에서 이제 뭘 지켜보게 되는가 하면은 환각 상태에서, 환상이죠, 일종의. 환상의 상태에서 뱀이 아버지에게로 다가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뱀이 다가가니까 안나오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이제 말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말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공포심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어릴 때 불렸던 동요만 혼자 막 나불거리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환각 상태에서 보았던 뱀에 대한 환상이 그 여자를 마비시키게 됐고, 그죠? 마비시키게 됐고, 그 다음에 모국어를 못하게 되는 이 두 가지 어떤 그 히스테리 증상을,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브로이어가. 그래서 이 여자로 하여금 이제 치료하게 되면서 이 원인을 발견하고 이제 그 환상이 뱀이 지나갔다라는, 그 다음에 의사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 그런데 이제 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더 강력한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브로이어가 치료를 못하고 프로이트에게 자문을 구해서 같이 공동으로 치료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요. 이게 바로 정신분석학의 전이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뭔가 하면은 위벌 트라궁이라 그래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여자가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근친상간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이루지 못할 사랑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어디로 옮겨갔는가 하면은 바로 정신분석 상담을 해주는, 아직 정신분석 상담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브로이어에게로 이게 전이 된 거야. 아펙트 위벌 트라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다가 보니까 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첫 경험이거든. 오늘날 정신분석에서는 당연히 의사가 환자에게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치료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브로이어는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주 기이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여자가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이 이런 다양한 히스테리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이트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프로이트는 이미 이것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 여자가 뱀을 보고, 그 다음에 또 환상에서 뱀을 보고 몸이 또한 굽고 옆구리가 마비되고 팔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언어장애가 오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남성 성기를 나타내는 경직되고, 그죠? 이제 이해가 되죠? 뱀의 어떤 형상, 그 다음에 또 말을 못하는 그런 형상, 이런 것들은 남성 성기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면서 정신분석학에서 최초로, 그죠? 최초로 안나오가 완전히 치료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례로서 히스테리아에 대한 연구의 첫 번째 사례로서 거기에 이 이야기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 브로이어는 이런 성적인 거에 그 원인이 히스테리의 원인이 성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결별하게 되는데, 그 당연한 거예요. 두 학자가 있으면. 그건 바로 프로이트가 자기 자신만의 논문이었던 쭈얼 에티올로기 데얼 히스테리라고 하는, 그죠? 이 작품이 나타나면서 이제 프로이트는 아주 성적인 것, 이런 것이 히스테리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에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프로이트는 자기 개인의 환자들을 그 당시 1886년도에 빈에 자기의 어떤 그 정신과 병원을 개원하면서, 그죠? 나타나는 다양한 어떤 환자들을 받게 되면서 그 원인을 이렇게 보니까 그 원인은 대부분 다가 성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이 히스테리의 보다 더 큰 원인은 안나 오에게서도 발견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왜곡된 거죠. 왜곡된 욕망, 왜곡된 환상, 그리고 왜곡된 어떤 그 성적인 충동과 이런 것들의 억압으로부터 히스테리의 가장 큰 원인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히스테리의 병인론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해, 이제.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정신분석학의 어떤 그러한 기초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테리에 대한 연구, 당연히 샤르코한테서도 그 다음에 브로이어한테서도 이런 것들의 원인이 성적인 거라는 거를 이 두 사람은 동의하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점점 그 샤르코가 사용했던 체면요법과 그 다음에 또한 히스테리의 어떤 그 관련을 브로이어와 더불어서 이제는 카타르시스 방법으로 갔고, 프로이트는 자기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방식으로서 카타르시스 방법도 아니고 이제는 자유연상법으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다양한 히스테리 환자들이 있는데 그 히스테리 환자들은 결코 전부 다가 이 히스테리에 그 치료하는 요법으로서 체면이 먹히는 환자가 있지만은 많은 환자들이 체면이 먹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맨정신의 상태에서, 그죠? 자유연상법.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은 그 병의 원인과 관계없이 환자에게 떠오르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야기하게 하는 그런 자유연상법으로 또 가는 그런 계기가 이런 히스테리 연구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성욕을 최초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프로이트는 히스테리 연구의 단계일 때는 유아성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아들은 단지 부모나 어떤 주변의 어른들로부터 성적으로 유혹을 당하는 자들이지, 그들은 주체적인 그런 어떤 그 성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유혹만 당하는 수동적인 어떤 성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상태만을 갖는다, 이런 방식으로 히스테리 연구에서는 나갔어. 그래서 여기에서 정신신경증에서, 그죠? 두 가지 히스테리가 나타. 그게 바로 히스테리,
히스테리는 수동적인 어떤 그러한 유아들의 그러한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강박신경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유아들끼리 어른들을 따라서 성적인 흉내를 내다가 나타나는 그런 히스테리로 본 거예요. 그게 두 가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에서도 볼 수 있듯이 히스테리와 강박신경증은 두 개 다가 정신신경증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히스테리인데요. 이것은 두 개 다가 유아들의 성욕을 독립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당했던 어른들을 따라서 흉내를 냈던 어쨌든 유아들은 독립적인 성욕이 없다고 본 거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히스테리에 대한 연구를 성적인 것으로, 그죠? 성적인 어떤 그러한 원초 장면의 왜곡으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원초 장면이 있어, 그죠? 어떤 유년기에 뭐 5살에서 7살 이런 우월 스cena가 있다고. 원초 장면이 있으면 그 원초 장면으로부터 뭐야? 바로 히스테리가 나타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청소년기가 되어서 사춘기가 되어서 그때의 두 번째, 그죠? 두 번째 어떤 원초 장면에 대한 기억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의 두 번째 그 현상, 히스테리 현상이 원초 장면이 다시 복원되는 제2기가 나타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그 사춘기가 되었던 그 히스테리 환자는 유년기의 원초 장면과 연결하여 기억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방어 기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방어의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방어는 그 원초 기억을 억눌러서, 그죠? 그것을 저항하고 그것을 방어하는 것에는 1차적으로 성공을 한다고 본 거예요.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2차적인 어떤 그 방어를 하면서 억압을 하게 될 때에 이때 원초 장면은 왜곡되게 되면서 히스테리와 같은 신경증 증세가 나타난다라고 본 거예요. 이때 중요한 정신분석학의 개념이 나타나는데요. 그때 위덜슈탄트가 나타나요. 이게 저항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정신분석학에서 히스테리 연구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저항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도 봐봐. 환자가 이제 자유현상을 통하여 자기의 그런 어떤 표상과 그 다음에 생각과 관념들을 막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히스테리의 원인은 기억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게 히스테리의 고통은 원초적인 트라우마적 기억, 원초 장면으로부터 나타나는 건데, 이것은 사춘기에 또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것이 뭔지 모르고 잊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한 그것이 특정 장면으로만 계속 나타나서 그것이 사춘기나 특정한 나이가 되어서, 그죠? 청소년기가 되어서 그 원초 장면이 기억과 연결되면서 그것이 방어에 실패하면서 드러나는 게 신경증 증세, 히스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원초 장면은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 프로이트는 초기에. 이해가 되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항은 뭔가 하면은 환자가 이제 막 자기의 어떤 그 장면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야기하다가 특정 장면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의사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멈추게 되는 거. 그래서
대화가 중단돼 버리는 거야. 정신분석학적 대화가. 이런 것들을 저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환자는 말을 하면서 말을 중단해 버려요. 이게 이제 무의식으로 가는 그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하게 되면서 저항이 일어나는 거야. 그죠? 저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방어가 나타나. 방어는 뭔가 하면 저항과 좀 달라요. 방어는 특정 기억이, 특정 장면이, 원초 장면이 의식으로 떠오르는 것에 저항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저항하고 그거를 억압하는, 저항의 구체적인 행위가 억압인 거예요. 운털두리쿵. 그 다음에 해몽. 이런 단어들을 써요, 프로이트는. 그러니까 억압하고 또 저항을 통하여 방어하고, 의식으로 떠오르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그 다음에 그런 원초 장면을 무의식으로 다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기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원초 장면이 또다시 사춘기가 되어서 또 다른 기억과 만나면서 이것이 중층적으로 막 변형되어서 나타나는 거야. 그게 정신분석은 이것을 추적하여, 그죠? 그 저항과 방어, 왜 정신분석적 면담을 하다가 환자가 말을 안 하는지, 그 다음에 왜 환자가 방어를 하고 그것을 억압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 원인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정신분석적 치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유아성욕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그런 건가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 히스테리 병인론에서 던지는 질문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성적인 것을 억압하는 것일까? 왜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방어를 하며 왜 그것을 억압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기시 되면서 수세기 동안 인간을, 문명인의 수세기 동안,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억압해 왔는데, 이것을 프로이트는 그냥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유아성욕을 인정하게 되면서, 이 인정하게 되는 단계는 프로이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신분석을 수행하면서 발견하기도 했고, 다양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죠?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아성욕을 인정하게 되면서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충동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적 사건은 특정 사건이 원인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일어난 성적 충동 때문에 일어난 거다. 이래 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꿈의 해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시간에 예도가 이제 꿈의 해석부터 강의를 열겠지만은, 그러니까 유아성욕을 인정하지 않고 유혹설, 어른들에 의하여 성적으로 유혹당한 수동적인 존재로 유아를 봤다 그러면, 이제는 유아 자신이 성적 충동을 갖고 있다라고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히스테리 연구에서 이제 꿈의 해석으로 넘어가는 결정체가 여기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된 원초 장면인 거예요. 일단은 원초적 트라우마라 그래도 돼요. 이게 이제 히스테리의 원인인데, 원초적 트라우마의 원초 장면, 우월 스제너가 있고, 그 원초 장면은 그냥 망각되거나 그냥 특정한 어떤 장면으로서 기억되거나 어떤 방식으로건 무의식에 잠재적으로 숨겨져 있거나
아니면 의식에서 뭔가 다른 어떤 장면으로 이렇게 막 바뀌어지면서 중층적으로 막 연결되면서 특정 성인이 되어서 그것이 그죠? 그것이 기억으로 나타나. 그런데 이때에 그 청소년은 어렸을 때의 그 원초 장면,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억압하고 그것을 방어하는 데에 성공해요. 그러니까 의식으로 또 오는 걸 저항하는 데 성공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2차 방어, 그게 또 다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그 유명한 명제가 나타나는데, 그게 뭔지, 히스테리 연구에서 나타나는 게 뭔지 알아? 억압된 기억은 다시 되돌아온다. 억압된 것의 회귀라는 그 유명한 개념이 이미 이 초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억압된 것은 반드시 다시 되돌아온다. 이 락강한테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잖아, 그죠? 되돌아와서 2차 방어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 2차 방어에 실패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신경증으로 나타나고 왜곡돼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신분석학의 히스테리 연구로부터 정신분석학의 중요 개념들이 다 나타나는데, 많이 나타나잖아, 그죠? 물론 이제 뒤로 가면서 점점 더 정교해지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출발점을 형성하게 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히스테리는 신체적인 원인에 의하여 신체적인 것을 치료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심리작용, 트라우마적 어떤 흔적에, 정신적 흔적에 의하여 그게 신체적으로 역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걸 발견한 게 바로 정신분석학의 핵심적인 히스테리 연구의 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프로이트 이전까지는 어찌되었건 육체적인, 신체적인 어떤 장애로 봤던 것이 이제는 샤르코, 브로이어, 프로이트를 만나게 되면서 이 히스테리의 원인은 신경증으로부터 나타났고, 이것은 어떤 최초의 원초 장면의 왜곡, 그리고 심리적인 어떤 장애, 그 다음에 충격적인 정신적 사건, 이런 것들은 프로이트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제 성적인 어떤 원초 장면에 으로부터 출발하여 청소년기가 되면서 이제 그 기억이, 그죠? 관념이, 특정 관념과 생각이 역으로 히스테리의 신체 장애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정신분석학이 히스테리 연구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죠? 이런 것에 착안하여, 이런 어떤 그 중요한 논점에 착안하여 여러분들이 프로이트와 브로이어의 히스테리에 대한 연구를 1차 자료를 읽으시면 아주 중요한 논점을 잡으면서 1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었죠, 여러분. 얘도 여기서 강좌 마칩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시고요. 그리고 애청자 분들 가운데 이 사막의 철학자 예도의 고정 강좌를 여건이 되어서 후원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예도TV로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이트 강좌 마칩니다. 추스